중국이 우리한테 오만하고 무례하고 거만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 생각을 하기는 되지만 한중 간의 관계는 냉정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잘못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하는 건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결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7개월 정도 이동을 안 시키면 소비가 거의 이제 얼어붙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성장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이제 빼고 봤을 때 이제 중국이 얼마나 리스키하냐는, 그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 안정성이 오히려 조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10% 성장한다고 그러다가 8%, 7.5, 6.5, 지금 5.5까지 성장 목표가 떨어지는데, 왜 그렇게 목표가 떨어지냐 그러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GDP가 고용지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GDP 1%당 몇 명을 고용하냐가 이게 중요한데, 왜 예전에는 10%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GDP 1%당 고용 유발 개수가 7, 80만 밖에 안 된 거죠. 근데 1년에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중국이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1,070만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다 고용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10%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한 5.5% 정도 목표를 잡았던 것은, 코로나가 나기 전에 2019년에 중국의 GDP 1%당 고용 유발 개수가 한 220만 돼요. 그래서 이제 한 1,100만 명을 고용하려고 하면 이제 5.5% 정도는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5.5%로 잡았던 이유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 코로나 확산을 잘 방어를 했었어요. 근데 금년 4월 달부터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중국이 이제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백신은 불활성 백신, 그러니까 죽은 세포에서 뽑아서 만든 백신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잘 듣다가 오미크론에 들어서서는 이게 전혀 듣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 확산이 되니까, 오미크론의 특성은 치사율은 낮고 확산은 빨리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봉쇄를 2주 동안 해버리면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상해부터 도시 봉쇄를 시작한 것이 이제 지금까지 쭉 온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가 죽어버리니까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라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주식 투자하는 자금, 채권 투자하는 자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인들이 중국에다 공장을 지어서 이제 돈을 버는 그 투자 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자금 같은 경우들은 지금 중국에 들어가 있는 돈이 한 1조 6천억 위안 정도 되는데, 최근 4월 달 이후에 한 6개월 동안에 한 700억 위안 정도? 그 정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의 한 5% 정도가 이제 빠졌고, 채권 시장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그래서 그 정도를 보고서 이제 대규모 탈출을 했냐, 이렇게 보기는 조금 그래요. 전체 들어온 돈의 5%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를 하면서 지금 최근 들어서는 다시 돈들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건 이제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의 얘기고, 그 실물 경제에서는 차이나 러닝다 공장 빼야 된다 이런 말이 한국에서 많이 나오지만, 그건 이제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외국인이 직접 중국에 공장 짓는 거 투자는 2018년 이후에 지금 내리 4년 동안 중국의 외국인 투자는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중국이 망한다, 위기다 이런 말들이 그렇게 넘쳤지만, 7월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 외국인 직접 투자는 23%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보고 봐야 되는 점인데, 기업인들이 보는 시각하고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차이나런 중국에서 돈 빼야 된다, 또 중국의 부자들이 홍콩에서 돈 빼가지고 돈 가져가고 싱가포르로 이주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를 조금 체크를 하면요, 중국의 개인들은 1년에 5만 달러 이상 환전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수천억을 수백억을 환전해서 할 수가 있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메커니즘을 써서 가장 무역을 하든지, 이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빼면 몰라도 불안하다,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래서 돈을 몇백억 몇천억을 환전해가지고 해오러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 카드라성 정보라고 사실은 봐야 될 것 같고, 그 데이터를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주식 투자 자금
자금하고 채권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한 5% 정도 있었다. 그러나 95%는 그대로 있다. 그래서 5%를 가지고서 차이나 런닝을 할 수 있냐?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심리 불안에 따른 자금 유출,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유출 이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기업인들 실물 경제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주변에 보면 전부 중국에서 문 닫고 왔고 그런 얘기들도 넘쳐나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뛰어난 경영자다. 이제 그렇게 하면 누구를 한 사람을 꼽는다 그러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당연히 이제 지금 당대의 최고의 경영자로 이제 꼽힐 사람인데, 앨런 머스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다가 중국에 첨단 공장 다 빼고 기술을 갖고 가지 말고 강하게 푸시를 했고 하지만 앨런 머스크는 샹하이에 세계 최대 사이즈의 전기차 공장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공장을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정치가 얘기하는 것하고 기업이 돈 버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중요한 것인데 그 시장을 무시한 기술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있음들 팔 마켓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중국의 FDI가 직접 투자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지금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 자동차, 전기차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의 커모디티라고 하는 그런 품목의 최대 시장이 지금 중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을 보고서 이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고, 한국은 왜 자꾸 이제 빠지냐는 것은 그것은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중국의 인당 소득이 12,000달러 넘어가면서 그 인건비를 못 맞추는 거죠. 지금 있는 제품의 부가가치에서는. 그래서 그걸 갖고서 이제 탈중국, 차이나 런이다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가격 경쟁력이 없어서 자동으로 퇴출하는 것이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이나 어떻게 보면 코로나 규제 시스템을 불만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하고는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V자 터전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진핑이 3년임을 하면서 뭐 한국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1인 독재가 시작이 됐고, 독재는 필연적으로 이제 부패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비극으로 끝난다. 이게 역사의 법칙이긴 한데, 1인 독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적어도 5년이나 10년 정도를 집권하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지, 오히려 1인 집권 체제가 시작되는 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단기, 중기는 오히려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나 추진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이 가속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이제 상무위원 7명을 다 자기 사람으로 채운 건 2022년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내년이 첫 번째 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성장률의 하락이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중국을 봐야 되는 것은, 이제 한국에서는 많은 언론들이 중국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사회주의로 돌아가고 뭐 어쩌던식 폐쇄 경제로 돌아간다. 이제 그래서 중국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국의 당대회 문건 어디에도 폐쇄 경제로 돌아가고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40년 동안 가져온 것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건을 자세히 읽어보면 중국의 앞으로 5년 동안의 경제 정책은 여전히 사회주의 시장 경제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이제 4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산업의 현대화, 두 번째는 농촌진흥, 그리고 이제 대외 개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은 대외 개방을 안 하고서 다시 폐쇄 경제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한 사람이 카더라고 얘기하면 그걸 다 갖다가 이제 베껴 쓰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진핑 3기 시대는 이 사회주의로 완전히 돌아가고 폐쇄 경제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플랫폼 그 위에다가 그 1인 개발 독재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이제 클 수가 있지만 중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효율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외환위기가 올 거냐 이건데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중국의 경제 위기, 뭐 금융 위기, 외환위기 온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고장난 시계처럼 계속 이제 그 얘기를 10년째, 뭐 15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 안 망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중국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중국이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제 중국이 그럴 가능성이 없냐면, 첫 번째는 한국도 그랬었고 일본도 그랬었고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돼 있어요. 우리는 돈들이 언제나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외환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돼 있어요. 언제든지 달러를 바꿔서 한국에다 투자를 하고 또 언제든지 달러를 바꿔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 기본 전제 두 가지가 달라. 첫 번째는 외환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아요. 아무나 달러 들고 들어가서 위안화로 바꿔서 투자할 수가 없고, 반대로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돈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환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부터 외환위기가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에 많은 이유는 무역수지 흑자보다는 자본시장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대거 팔고 나갔을 때 환율이 많이 움직이죠. 근데 중국은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완전 개방돼 있지 않아요. 자금의 유출입이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IMF 같은 그런 상황은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 정부가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대규모 자금 유출이 있을 때 정부가 달러 환전을 안 해주는 거죠. 허락을 안 해버리면 돈이 나갈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체제나 시스템이 다른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로 같으면은 이제 예전에 뭐 아시아 금융위기 때 보면 은행들이 다 부도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서울신탁은행, 상업은행, 뭐 외환은행 이런 은행이 있다가 지금 싹 다 없어졌어요. 은행이 부도가 난 거죠. 기업들이 부실로 인해서 이제 상업은행들이 다 부도가 나는데 그 은행 시스템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중국의 은행은 다 국유은행입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다 국가라는 거죠. 우려쳤을 때 산업은행 뭐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지금 우리나라도 부실한 회사라는 행거사는 다 산업은행이 인수를 하잖아요. 근데 산업은행이 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은행은 우리 같은 우리은행이나 뭐 이런 은행으로 보면 안 되고 한국의 산업은행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는 이제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국가가 부도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국가가 부도나려고 하면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외환시장이 완전 개방돼서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3조 1천억 달러 가까운 외환 보유고가 있는데 이건 전 세계 외환 보유가 28%나 되는 세계 최대 금액이에요. 중국이 부도난다고 그러면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 4천억, 5천억 불 있는 나라는 벌써 다 부도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그 디폴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은 중국의 그 금융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서 이제 한국이나 서방 세계의 시스템과 중국이 같다고 보고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떠돌고, 그걸 하나도 이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안 해봐서 그 얘기가 계속 돌고 하면서 그 얘기들이 끝없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날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잘 돼도 문제고 잘 안 되면 우리한테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중국이 한국한테 과도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서는 이제 경제 종속의 문제가 있고, 지금 중국에서 우리가 뭐 코로나 이전 상태를 가정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홍콩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35%까지도 가요. 3분의 1이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건데,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무역수지 적자의 83%가 중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잘못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무역에서 무역 흑자가 나야 이제 경기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의 83%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되는데 한순간의 경제적 의존도를 깊이 따져보지 않고서 중국이 우리한테 오만하고 무례하고 거만한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 생각을 하기는 되지만, 한중 간의 관계는 냉정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설정이라는 것이 이제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완전히 갈라서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같은 관계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서로 분리를 하는 거냐 하는 건데, 완전히 갈라선다고 그러면 한국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제조원가가 2배 든다고 봐야 돼요.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이 나오게 되고 차이나 스탠다드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팔려면 차이나 스탠다드를 만들어야 되고 미국에 팔려면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생기고, 그러나 지금 디커플링이나 탈중국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베를린 장벽이 없어지고 난 30년 세계는 소위 말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한 겁니다. 자동차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다, 반도체다. 이걸 한 나라가 처음부터 소재부터 완제품까지를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 지금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 하나는 적어도 4-5개, 많으면 수십 개 나라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21세기 지금 시점에서의 세계의 경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이걸 확 뜯어고쳐서 내가 다 가지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글로벌이 아니라 차이나 스탠다드고 아메리카 스탠다드 2개로 분리가 되겠지만, 분리되어가는 과정은 글로벌화가 30년 진행되어 있다고 하면 이걸 다시 분리하는 데는 적어도 그 시간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야 가능한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단계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분리 과정으로 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미국에도 팔아야 되고 중국에도 팔아야 되는 쪽은 이것은 코스트가 이제 2배로 올라간다. 그리고 기술 스탠다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이제 그만큼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죠.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이제 더 세게 밀어서 미국과 중국이 혹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그 비협접 산업 세계가 바로 그거죠.